서울의 밤은 은하수가 쏟아져 내린 듯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한빛 호텔의 그랜드 볼룸 안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한서연은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창 옆에 조용히 서서 붉은 와인잔을 든 채 차가운 눈빛으로 시끌벅적하게 건배를 나누는 상류층 인파를 훑어보았다. 한빛그룹의 신임 회장으로서 그녀에게 이 자선 파티 참석은 피할 수 없는 의무였으나 공간을 가득 메운 위선적인 분위기는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지금 웃고 떠드는 저들은 어제는 파트너였을지 몰라도 내일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는 서연의 가냘프지만 강인한 몸매를 감싸며 타인을 주눅들게 하는 날카롭고 권위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고 혀끝에 감도는 떫은 맛은 10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겪어야 했던 쓰라린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 운명의 비오는 밤 존경하던 아버지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지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고 범인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처벌받지 않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한빛 제국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배후를 찾아내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심판하겠다고 맹세했었다. 갑자기 정문 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상념을 끊어놓았고 오케스트라의 감미로운 선율마저 집어삼켰다. 검은 복면에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사내들이 흉포한 기세로 연회장에 난입하여 천장을 향해 맹렬히 사격하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가 폭발했고 방금 전까지 우아함을 뽐내던 귀빈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밀치며 숨을 곳을 찾기에 급급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재빨리 거대한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기이할 정도로 침착하고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르게 침입자들의 수를 세었다. 중무장한 인원은 대략 12명이었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사격 자세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전문가임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출입구를 봉쇄하고 손님들을 홀 중앙으로 몰아넣으며 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사살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호텔 밖에서는 강남의 고요한 밤을 찢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SOU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고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 불빛이 마천루의 외벽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다. 강지훈은 장갑 지휘 차량에서 내려 전술 헬멧과 야시경 뒤에 숨겨진 잘생겼지만 엄격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제1타격대 대장으로 신속한 상황 판단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근접 전투 능력으로 부대 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지훈은 이어셋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를 들으며 손목 단말기에 투사된 한빛 호텔의 3D 지도에 고도로 집중했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잡한 인질 상황이었기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밀한 진압작전이 요구되었다. 그는 맞은편 건물 옥상에 저격수들을 배치하고 동시에 옥상 환기구와 지하 비상구를 통해 진입할 돌파팀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 지훈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지며 대원들에게 자신감과 냉정함을 불어넣었다. 연 회장 내부에서는 왼쪽 눈에 긴 흉터가 있는 거구의 테러리스트, 우두머리가 정부에 거액의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하라고 고함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여직원을 거칠게 잡아채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고 그녀는 절망에 빠져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손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한 냉정함을 유지했다. 지금 섣불리 행동하면 저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기에 그녀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만 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지를 찾아 압박하기 위해 인파를 훑던 우두머리의 시선이 서연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떨고 있는 군중과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고고한 기품과 남다른 침착함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거칠게 서연을 일으켜 세웠고 차가운 총구를 관자놀이에 강하게 눌러 하얀 피부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그를 똑바로 응시했으며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는 만인을 내려다보는 경멸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우두머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흉푸한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를 큰 유리창 앞으로 끌고 가 인간 방패로 삼았다. 그는 경찰이 철수하지 않으면 언론이 보는 앞에서 한빛그룹 회장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외부 관측 지점에서 열화상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은 그 여자가 위협당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녀의 고든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지훈은 테러리스트들이 경찰이 감히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방심한 틈을 타 동시 타격 작전을 승인했다. 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모든 특공대원들은 파괴적인 힘을 폭발시키기 직전에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했다. 바로 그 순간 기술팀의 개입으로 건물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공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창문을 깨고 진입하자 사방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섬광탄이 터지며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눈부신 빛이 장렬했다. 기습을 당한 테러리스트들은 당황하여 난사했지만 야시경을 착용한 특공대원들은 신속하게 목표를 식별하고 정확하게 제압해 나갔다. 지훈은 마치 폭풍처럼 돌진하며 빗발치는 총탄 사이를 유연하게 누볐고 그의 돌격 소총은 연신불을 뿜으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눈이 멀어버린 우두머리는 서연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그녀와 함께 죽기 위해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폭음으로 그가 균형을 잃은 틈을 타온 힘을 다해 뾰족한 구두굽으로 그의 발등을 강하게 짓밟았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팔에 힘을 뺐고 예리한 서연에게는 그 1초의 빈틈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숙이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하여 죽음의 총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냈다. 진입 순간부터 우두머리를 조준하고 있던 지훈은 서연의 말없는 그러나 완벽한 협동작전을 목격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사격하여 우두머리의 어깨를 관통시켰고 무기는 그가 서연을 해치기 전에 멀리 튕겨나갔다. 곧바로 지훈이 달려들어 우두머리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숙련된 관절기 기술로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비상등이 다시 켜지며 혼란스럽지만 용감한 경찰 특공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 현장이 드러났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흐트러진 머리와 드레스를 정리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바닥에 범인을 제압하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고 거친 숨을 내쉬는 그의 모습은 강인한 남성미를 발산하고 있었다. 지훈은 범인을 부해에게 인계하고 돌아서서 보호 마스크를 벗었고 날카로운 턱선과 걱정 어린 빛나는 눈동자를 드러냈다. 사이렌 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소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그의 중저음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무르며 유리 파편이나 유탄에 의한 상처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그녀의 전신을 훑어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서연의 마음속 빙벽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고 기묘한 따스함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짧지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고 그녀의 눈은 젊은 경찰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확고한 눈빛과 태도에는 어딘가 낯익은 마치 먼 과거에 본 적이 있거나 느꼈던 것 같은 기시감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적의 총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이 여자의 용기와 배짱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수많은 인지를 구출해왔지만 첫 만남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작전에 협조한 민간인은 처음이었다. 경찰들이 인질들을 대피시키고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고 밖에서 웅성거리는 인파와 기자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서연이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로 이동해 검진을 받도록 동료들에게 호의 지시를 내렸다. 떠나기 전 서연은 다시 한번 지훈을 돌아보았고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얽히며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이 남자가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픔의 열쇠를 쥐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우는 문 뒤로 사라지는 서연의 고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범죄 현장을 돌아보았고 바닥에 흩어진 탄피와 매캐한 화약 냄새는 그가 묻어두려 했던 10년 전의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오늘 밤 운명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을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서 만나게 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쫓는 냉혹한 여성 CEO와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특수부대 경찰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서연은 인파 속을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에는 경찰관의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등장이 구원인지 아니면 운명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보낸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인지 자문했다. 근처 고층 빌딩의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싼강경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차가운 목소리로 서막이 각본대로 진행되었으며 사냥감이 미끼를 물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한빛 호텔 테러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언론은 연일 한서연 회장의 대담한 대처와 경찰 특공대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환호와는 달리 서연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건 직후 경찰청장은 서연의 신변 안전을 우려하여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안했고 그 책임자로 강지훈 팀장을 지명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서연은 타인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 탓에 이를 거절하려 했으나 이사회의 압박과 테러범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락해야만 했다. 똑똑하는 짧은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강지훈 팀장이 도착했음을 알리자 서연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앉았다. 문이 열리고 제복 대신 단정하지만 활동적인 검은색 슈트를 차려입은 지훈이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지난밤의 전술 장비를 착용했을 때와는 또 다른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지훈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대신하여 가볍게 목례를 했고 서연은 턱을 괴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언의 기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에 낯선 그것도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가진 남자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몹시 불편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은 경호가 필요 없으며 개인 경호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쏘아붙였지만 지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품 요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납치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전문가의 보호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지훈의 논리, 정연하고 확신에 찬 설명에 서연은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지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지우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덧붙였다. 그날부터 지훈은 서연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동선을 함께하게 되었고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은 그의 예리한 감각망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이동하기 전에 미리 차량의 하부를 점검하고
그녀가 마실 물이나 음식까지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철두철미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서연은 지훈의 이러한 과잉보호가 숨막히고 귀찮게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적인 경찰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서연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훈이 피곤한 기색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수행원들은 모두 지쳐서 졸고 있거나 흐트러진 모습이었지만 지훈만이 유일하게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 깨어있는 사자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다. 서연은 차에 오르며 처음으로 지훈에게 말을 걸었고 힘들지 않으냐는 투박한 질문에 지훈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익숙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운전석에 앉은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던 서연은 문득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며칠 뒤 서연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고 지훈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경계했다. 식사가 진행되던 중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반사된 빛이 서연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지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날렸다. 그가 서연을 덮쳐 바닥으로 쓰러뜨림과 동시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리며 서연이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가 산산조각이 났다. 저격 시도였다는 것을 깨달은 식당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서연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며 사각지대인 기둥 뒤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거친 숨소리와 빠르게 뛰는 심장박동을 고스란히 느꼈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가 만들어준 보호막 안에서 기이한 안도감을 느꼈다. 지훈은 무정의로 지원 요청을 하면서도 서연의 귀를 막아주며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다정한 면모를 보였다. 이 사건 이후 서연과 지훈 사이의 벽은 급격히 허물어졌고 서연은 그를 단순한 경호원이 아닌 생명을 빚진 은인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하여 상처를 치료해주며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믿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왔던 자신의 내면을 고백했고 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다. 지훈 역시 자신이 경찰이 된 이유가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털어놓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고 서연의 집무실로 발신인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보안팀의 검사를 통과한 단순한 서류 봉투였지만 그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라고 적혀 있어 서연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수사기록 사본과 함께 여러 장의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10년 전 아버지가 살해당하던 현장의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앵글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던 서연의 손이 멈칫했고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사진에는 앳된 얼굴에 제복 입은 경찰관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버지의 시신 옆에 서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경찰관의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턱선과 눈매는 의심할 여지에 없이 강주은 바로 그 사람의 것이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을 눈앞까지 가져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지금 문 밖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남자였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호흡이 가빠졌고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과 충격은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남자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사설 정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지훈의 10년 전 행적과 당시 사건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문 너머에 서 있는 지훈의 실루엣을 노려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든든한 보호막으로 느껴졌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끔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복도에 서 있던 지훈은 문 안에서 느껴지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채 무정이를 통해 들어오는 특이 동향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노리는 세력이 생각보다 거대하고 조직적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큰 폭풍이 자신의 등 뒤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지훈은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작전 실패와 그로 인해 덮었어야 했던 오명을 떠올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잠입 수사의 일환이었으며 그가 총을 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 교묘하게 조작한 사진과 정보는 서연에게 왜곡된 진실을 전달했고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오해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지훈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자신을 가장 증오하는 적으로 돌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모른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고 차가운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다. 만약 지훈이 정말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라면 자신의 손으로 그를 파멸시키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감정을 추스르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인터폰을 눌러 지훈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을 때 서연은 이미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정과는 다른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다. 지훈은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워진 공기를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서연에게 저격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잡혔다고 보고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끊고 오늘 밤 일정을 취소하고 혼자 있고 싶다고 차갑게 말했다. 당황한 지훈은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하려 했으나 서연의 단호하고 위압적인 태도에 밀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문을 닫고 나오면서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은 지훈이 나간 후 정보팀에서 보내온 1차 조사 보고서를 이메일로 확인했고 그 내용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보고서에는 지훈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기록과 이후 징계를 받고 특수부대로 전출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서연에게 강지훈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는 기사가 아니라 가면을 쓰고 접근한 교활한 악마일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사랑이 싹트던 자리에 증오의 독초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쓰라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렸고 곧 쏟아질 듯한 폭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서연과 지훈,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에 묶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서연은 사진 속의 지훈 얼굴에 붉은색 X 표시를 그으며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내일 있을 연회에 지훈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그곳에서 그를 무너뜨릴 첫 번째 덫을 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창밖을 보며 서연의 안전을 위해 경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는 여자가 자신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직 그녀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지새웠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최민국은 와인잔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연이 보낸 사설 탐정을 미리 매수하여 조작된 정보를 흘렸고 예상대로 서연이 지훈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음을 확신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다 자멸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최민국은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벽하게 덮고 한빛그룹을 집어삼킬 야망에 불타오르며 다가올 파멸의 쇼를 기대하고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한빛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홀로 남은 서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고독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렸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억숨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며 한빛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한서연의 창백하고도 냉혹한 얼굴이 순간적으로 비치다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위스키 한 병과 2개의 잔, 그리고 문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어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서연은 경호팀 전체에게 퇴근 명령을 내리고 오직 강지훈 팀장만을 호출한 상태였으며 이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을 제 손으로 도려내야 하는 고통을 억누르며 차라리 심장이 멈춰버리기를 바랐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는데 그는 평소와 다른 펜트하우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는 서연이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냉기에 멈칫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살의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지훈이 다가오자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고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명령했고 지훈은 의문을 품은 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위스키 잔에 술을 가득 채워 그에게 밀어주며 오늘 밤은 경호원이 아닌 한 남자로서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훈은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거절하려 했으나 서연의 강압적인 눈빛에 눌려 잔을 들어 입만 축였다. 서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10년 전 그날의 날씨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왔었다고 운을 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은 서연은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지훈의 눈앞에 던지다시피 내려놓았고 봉투 속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와 테이블을 뒤덮었다. 사진 속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아버지와 그 곁에 서 있는 젊은 경찰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보는 순간 동공이 확장되며 숨을 멈췄고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SOU 창설 이래 최악의 실패로 기록된 작전이었으며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의 근원이기도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 들려다 멈췄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에서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서연은 지훈에게 사진 속의 남자가 본인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했고 그 순간 서연의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렇다면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당신이냐고 소리쳤다. 지우는 당황하여 급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저 현장에 있었을 뿐이며 아버지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하려던 찰나 국가 기밀유지 서약과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엄격한 규정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당시 작전의 내용과 진범에 대한 정보는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함부로 발설할 경우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지훈의 침묵이 길어지자 서연은 그것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고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넓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고개가 돌아간 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서연은 당신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며 살인자를 곁에 두고 사랑을 느꼈다는 사실이 역겨워 견딜 수 없다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저주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고 그 말은 서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다. 서연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청장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한빛그룹의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강지훈을 당장 파면시키지 않으면 경찰청에 대한 모든 후원을 끊고 언론에 유착 의혹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청장은 서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제 당신은 경찰도 뭣도 아닌 범죄자일 뿐이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했다. 그는 서연이 받는 고통이 자신이 잃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경찰 배지와 총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자 자부심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서연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쇠부티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하려다 멈추고 깊이 허리 숙여 사죄의 인사를 올렸다. 그는 뒤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쓸쓸한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순례자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가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술병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오열했다. 밖으로 나온 지훈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고 차가운 빗물이 뜨거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서연을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이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진범을 찾아내어 서연 앞에 무릎 꿇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연의 연락을 받은 최민국은 펜트하우스 근처에 심어둔 감시자를 통해 지훈이 쫓겨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쾌재를 불렀다.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지훈이 사라진 지금 서연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었으며 이제 그녀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최민국은 즉시 자신의 사병 조직인 블랙스네이크 팀에게 서연 납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움켜쥐고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아버지와 지훈이 번갈아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고 그녀는 악몽 속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고 오직 복수심만이 남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강지훈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고 그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녀는 아버지의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하고 위험한 뒷골목 정보상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그녀는 이제 법과 원칙을 믿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힘과 돈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위험한 독선에 빠져들고 있었다. 경찰청에서 파면 통보를 받은 지훈은 짐을 싸서 관사를 나왔고 갈 곳 없는 그를 받아준 것은 과거에 그가 도와주었던 낡은 체육관 관장이었다. 지훈은 그곳의 창고방에 짐을 풀고 벽에 서연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인물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경찰이라는 신분의 제약 없이 야수 같은 본능으로 어둠의 세력을 사냥하러 나설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서연은 한빛그룹 주최에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아버지 사건의 재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이 방송을 지켜보던 지훈은 서연이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범인을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안타까움에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음지에서라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했고 그 첫 번째 목표는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잠적한 마약상을 찾는 것이었다. 비극적인 오해로 인해 갈라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쫓기 시작했지만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함정과 위험이었다. 서연과 지훈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들의 운명은 이제 파멸을 향해 가속도가 붙고 있었다.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던 지훈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은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폐공장으로 혼자 나오라고 제안했다. 지훈은 이것이 함정임을 알면서도 서연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 위험한 초대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폐공장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깨진 창문 사이로 들이치는 빗줄기는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강지훈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의 발소리는 텅 빈 공간에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곳이 함정일 가능성이 99%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연을 구하기 위해 단 1%의 진실이라도 찾아내야만 했다. 공장 중앙에는 희미한 작업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사내들의 기척이 느껴졌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은 채 태연하게 말을 건넸고 곧이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은 지훈을 겹겹이 포위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와 지훈의 배짱을 비꼬며 도발했다. 지훈은 그들의 도발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우두머리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빗물 고인 바닥 위에서 처절한 난투극이 벌어졌다. 지훈은 경찰 배제는 반납했지만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살인적인 무술 실력은 여전히 그의 몸에 흉기처럼 남아있었다. 그는 날아오는 강목을 팔로 막아내며 상대의 턱을 올려찼고 뒤에서 덮치는 자의 팔을 비틀어 어깨를 탈구시켰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를 상대하면서도 지훈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고 그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닥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사내들이 즐비했고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남은 한 놈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지훈은 공포에 질린 사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배후가 누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사내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려 했으나
지훈이 손가락 관절을 꺾으려 하자 비명을 지르며 최민국 회장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토해냈다. 최민국 그는 한빛그룹의 2대 주주이자 서연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경계했던 라이벌 기업의 수장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고 서연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직감했다. 그는 사내를 기절시키고 밖으로 나와 빗속을 달리며 자신이 서연 곁을 떠나게 된 것조차 최민국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이제 서연은 굶주린 늑대떼 앞에 홀로 남겨진 양과 같았고 지훈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어둠 속의 추격자가 되어야만 했다. 한편 한빛그룹 본사의 회장실은 냉방이 지나치게 강해 마치 얼음 동굴처럼 차가웠고 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내쫓은 이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일에만 매달렸고 임원회의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없이 해고 통보를 날리는 폭군으로 변해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고 회장실 주변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문득 문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서 있던 지훈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꼈지만 곧바로 입술을 깨물며 나약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마음을 주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감정 없는 기계처럼 채찍질했다. 하지만 서연의 이러한 폭주는 오히려 그녀를 노리는 적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고 있었다. 최민국은 한빛그룹 내부의 반대파 임원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서연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고 해임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주주들을 선동했고 서연의 주변에 심어둔 스파이들을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비서실장이 퇴근한 후에도 홀로 사무실에 남아 아버지의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의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메시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나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평소에 냉철한 서연이었다면 이것이 함정임을 의심했겠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목말라 있던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게다가 믿었던 지훈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는 그녀의 독단적인 태도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꺼내 핸드백에 넣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연이 직접 차를 몰고 회사를 빠져나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검은색 세단. 2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운전대를 잡은 서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빗물이 흐르는 차창 밖 풍경은 불길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외진 항구 쪽으로 차를 몰면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지만 심장 박동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지훈은 정보상인 해커 친구의 도움으로 최민국의 비밀 장부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서 10년 전 사건 당일 청부 살인업자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살인업자가 사용한 총기가 지훈이 분실했던 총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지훈의 총은 당시 작전 중 난투극 과정에서 분실되었는데 최민국 일당이 그것을 습득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지훈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훈은 분노의 치를 떨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지훈은 서연의 차량에 몰래 부착해 두었던 GPS 추적기를 활성화했고
화면 상이 붉은 점이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항구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빗길을 질주하며 제발 늦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서연이 도착한 곳은 폐선박들이 즐비한 음산한 부두였고 가로등 하나 없는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핸드백을 꽉 쥐고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약속했던 정보원은 보이지 않고 파도 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왔다. 그때 컨테이너 뒤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그녀의 퇴로를 차단했고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고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서연은 첫 번째로 달려드는 사내에게 전기 충격기를 휘둘러 쓰러뜨렸지만 곧이어 다른 사내들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바람에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거센 비바람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사내들은 서연의 손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벤에 태웠고 차는 신속하게 부두를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서연은 공포와 후회로 몸서리치며 자신이 내쳤던 강지훈의 이름을 속으로 애타게 불렀다. 만약 그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뒤늦게 부두에 도착한 지훈은 텅 빈 서연의 차와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 그리고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서연의 핸드백을 집어들고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의 눈에서는 짐승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바닥의 타이어 자국을 살피며 놈들이 이동한 방향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놈들의 뼈와 살을 분리해 놓겠다고 다짐했다. 최민국은 자신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납치 성공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묶여있는 서연의 사진을 전송받아 보며 한빛그룹이 이제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음을 확신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하여 비밀 금고의 열쇠를 받아낸 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민국은 강지훈이라는 변수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는데 지훈은 이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통제불능의 인간병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과거 동료였던 SOU 대원들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토바이의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며 죽음의 레이스가 펼쳐질 도로 위로 몸을 던졌다. 납치된 차량 안에서 서연은 흔들리는 차체의 진동을 느끼며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비록 지금은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탈출하여 이 치욕을 갚아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폭우로 변했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두 남녀의 운명을 건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랑과 증오 복수와 음모가 뒤엉킨 이 밤 서연과 지훈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서로를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최민국이 파놓은 거대한 덫은 서연을 삼켰지만 그 덫이 오히려 맹수를 불러들여 자신을 파멸시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훈은 헬멧 쉴드 너머로 번쩍이는 번개를 바라보며 서연을 구하기 위해 지옥 불 속이라도 뛰어들 각오를 다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안전과 최민국에 대한 처절한 응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엔진의 굉음과 함께 어둠을 가르는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끝에는 피 비린내 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천 외곽에 버려진 화학공장은 빗줄기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고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한서연을 태운 검은색 밴이 흙탕물을 튀기며 공장 안마당으로 들어섰고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납치범들은 뒷문을 열고 서연을 짐짝처럼 끌어내렸다. 그녀의 명품 구두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다. 서연은 눈을 가린 안대가 벗겨지자마자 강렬한 조명 때문에 눈을 찡그렸고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에 헛구역질을 했다. 그녀는 이 냄새와 습한 공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바로 그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자 공포가 전율처럼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납치범들은 서연을 공장 중앙에 놓인 낡은 철제 의자에 거칠게 앉히고 밧줄로 그녀의 손과 발을 단단히 결박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등 뒤로 느껴졌고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고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 공장 2층의 난간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며 한 남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우아한 모습이 이 폐허와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은 한서연이 그토록 증오하던 최민국 회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최민국은 서연의 앞에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혀를 찼다. 그는 천하의 한서연 회장이 이런 몰골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비아냥거렸고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묶여있는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대신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침을 뱉었다. 서연의 반항에 최민국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으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연에게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계좌의 생체 인식 키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냐고 소리치며 죽어도 당신 같은 살인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최민국은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본색을 드러냈고 그의 눈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라며 그녀가 믿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10년 전 사건 현장에 사진 서연이 지훈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진의 원본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다. 그는 사진 속의 강지훈을 가리키며 낄낄거렸다. 10년 전 그 풋내기 경찰관은 정의감에 불타 혼자서 우리 조직을 수사하러 왔다가 함정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최민국은 자신의 부하들이 난투극 중에 지훈의 총을 훔쳐냈고 그 총으로 서연의 아버지를 사살한 뒤 기절한 지훈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최민국은 서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즐기며 그 멍청한 경찰놈은 자기가 죽인 줄도 모르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고 당신은 그런 은인을 원수로 착각해서 제 손으로 내쳤다고 조롱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쓴 각본 중 최고의 걸작이라며 광소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와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향해 보였던 진심 어린 눈빛과 빗속에서 쓸쓸하게 떠나가던 뒷모습을 떠올리며 오열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상처 입히고 짓밟았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최민국은 서연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워하며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키를 내놓으라고 다시 한번 협박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서연을 고문할 준비를 하라고 손짓했고 험상궂은 사내가 쇠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같은 시각 공장 외곽의 높은 굴뚝 위에는 칠흑 같은 어둠에 녹아든 그림자 하나가 엎드려 있었다. 강지훈은 스코프를 통해 공장 내부의 상황을 정찰하고 있었고 서연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과 최민국의 거만한 태도를 확인하자 이가 갈릴 듯한 분노를 느꼈다. 빗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가진 무기들을 점검했다. 경찰 배지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불법 무기상에게서 구한 전술 단검과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 그리고 몇 개의 섬광탄이 있었다. 그는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지형지물을 이용한 게릴라전이라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초인적인 상태로 만들고 있었다. 그는 로프를 이용해 굴뚝에서 소리 없이 내려와 공장 뒷문의 환풍구 쪽으로 접근했다. 경계를 서고 있던 2명의 보초가 잡담을 나누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지훈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의 뒤를 덮쳤다. 단검의 손잡이 끝으로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자 보초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다. 지훈은 쓰러진 보초들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숨기고 그들의 무정의를 탈취하여 이어폰을 자신의 귀에 꽂았다. 적들의 통신 내용을 감청하며 내부 배치와 인원수를 파악한 그는 정면 돌파 대신 전력을 분산시키는 교란 작전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장 외부의 변압기에 시한폭탄 대용으로 개조한 발화 장치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3분에 맞췄다. 공장 안에서 서연은 다가오는 폭력을 예감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죽어서라도 지훈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체념의 감정도 들었다. 사내가 쇠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위협하며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최민국은 팔짱을 끼고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애원하는 꼴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쾅하는 굉음과 함께 변압기가 폭발했고 공장 내부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다. 당황한 납치범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질렀고 최민국은 당장 비상발전기를 돌리라고 고함을 쳤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돌아가며 공장 안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훈은 환풍구를 뜯어내고 공장 내부로 진입했고 높은 철제 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적들이 당황하여 대열이 흐트러진 것을 확인하고 쥐고 있던 섬광탄의 안전핀을 뽑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강렬한 섬광과 폭음이 터지며 적들의 시야와 청각을 마비시켰고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지훈은 착지와 동시에 구르며 가장 가까운 적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권총을 뽑아들고 정확한 사격으로 위협적인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는 살인을 피하기 위해 주로 팔이나 다리를 조준했지만 서연에게 접근하려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응징을 가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현란했고 어둠은 그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최민국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뼛속까지 울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이 지훈을 향해 총구를 돌리고 사격을 시작하자 공장 안은 순식간에 총성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며 응사했고 튀어오르는 불꽃들이 그의 비장한 얼굴을 비췄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고함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곳을 응시하며 제발 그가 무사하기를,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을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지우는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서연이 있는 중앙을 향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국의 엘리트 용병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지훈을 포위해 오기 시작했고 지훈의 탄창도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훈은 품속에 마지막 남은 섬광탄을 만지작거리며 서연을 구출하기 위한 최후의 도박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연이 도망칠 수 있는 찰나의 틈을 만들어야만 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서연을 향해 눈빛을 보냈고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강렬하게 얽혔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나를 믿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이 밤의 끝에서 결판이 날 것이며 그 결과가 삶이든 죽음이든 그들은 함께할 것이다. 최민국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서연을 다시 인질로 잡기 위해 직접 권총을 꺼내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우는 최민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날리며 사격했지만 어깨를 스치는 총알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서연은 지훈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그 절규는 공장 안을 가득 메웠다. 지훈은 어깨를 관통하는 자결통에 신음하며 바닥을 굴러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고 붉은 선혈이 셔츠를 적시며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는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었고 피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흐트러지던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서연은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만이 그의 본능을 지배하며 부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 다시 일으켜 세웠다. 최민국은 지훈이 피를 흘리며 숨은 것을 확인하자 광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인간 방패로 삼았다. 그는 지훈을 향해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나와서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라고 고함쳤고 그의 눈은 살인 충동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은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지훈이 숨어있는 곳을 향해 간절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남은 용병들이 지훈이 숨은 컨테이너를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하자 철판이 찢겨나가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지훈은 탄창을 확인했지만 이미 탄약은 바닥난 상태였고 이제 그에게 남은 무기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술단검 한 자루뿐이었다. 그는 깊은 심호흡으로 심박수를 조절하며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들 타이밍을 계산했다. 서연은 최민국의 팔에 옥죄인 채 자신이 이대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지훈까지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등 뒤로 묶인 손을 미친 듯이 비틀며 의자 등바디에서 튀어나온 날카로운 쇠 조각에 밧줄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손목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다. 사격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지훈은 연막탄을 던지고 그림자처럼 튀어나갔고 당황한 용병들 사이를 파고들며 근접 전투를 시작했다. 그의 단검은 허공을 가르며 적의 손목과 허벅지를 정확하게 베어냈고 총을 쏠 틈을 주지 않는 현란한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사신과도 같았다. 비명과 신음이 교차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지훈은 오직 최민국이 있는 곳을 향해 피의 길을 열어젖혔다. 최민국은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렸고 뒷걸음질치며 서연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더 세게 들이밀었다. 그는 지훈에게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이 여자의 뇌수를 터뜨려 버리겠다고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멈췄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손목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고 자유를 얻은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최민국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러 넣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최민국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고 그가 쥐고 있던 총구가 허공을 향했다. 타앙하는 총소리가 천장을 때림과 동시에 기회를 포착한 지훈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최민국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두 남자는 엉겨붙어 바닥으로 뒹굴었고 흙탕물 위에서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최민국은 발악하며 지훈의 상처 입은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했지만 분노로 각성한 지훈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지훈은 고통을 무시하고 최민국의 팔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리꽂으며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최민국의 코뼈가 주저앉았고 그는 피를 토하며 축 늘어졌다. 지훈은 그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다 멈췄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살인의 유혹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그러나 최민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속에서 숨겨둔 잭나이프를 꺼내 지훈의 복부를 향해 기습적으로 찔러 들어왔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옆구리에 긴 자상을 입었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최민국은 광기 어린 눈으로 웃으며 비틀비틀 일어섰고 너희 둘 다 지옥으로 보내주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 서연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최민국의 권총을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그를 겨누며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최민국은 비웃으며 여자가 총을 쏠 수나 있겠냐며 다가왔지만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신의 사랑을 파괴하려 한 악마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방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공장을 울렸고 최민국의 다리에 총알이 박히며 그가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서연은 충격으로 총을 떨어뜨렸지만 곧바로 달려가 피를 흘리는 지훈을 부축했다. 지훈은 힘없이 웃으며 그녀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고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공장 한 구석에서 시작된 불길이 화학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다. 낡은 건물이 붕괴 조짐을 보이며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고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지훈은 서연에게 어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치며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타는 지옥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고 등 뒤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이 추격해왔다.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그 무엇보다 강렬하게 그들을 지탱해 주었다. 출구가 눈앞에 보였지만 무너져 내린 철골 구조물이 길을 막고 있었다. 지훈은 온몸에 근육을 쥐어짜 내어 뜨거운 철골을 들어 올렸고 서연에게 먼저 나가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그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울부짖었지만 지훈의 단호한 눈빛에 밀려 틈새로 몸을 빠져나갔다. 지훈은 그녀가 안전한 곳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지막 힘을 다해 철골 아래를 기어서 통과했다. 그들이 공장 밖으로 굴러나오자마자 거대한 폭발과 함께 공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충격파가 그들을 덮쳤다. 지훈은 서연을 감싸 안고 바닥에 엎드렸고 뜨거운 파편들이 그들의 위로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폭발이 멈추고 고요가 찾아왔을 때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들의 몸을 식혀주었다. 지훈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서연의 품에 힘없이 쓰러졌고 서연은 그의 피투성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다. 그녀는 제발 눈을 뜨라고 아직 할 말이 남았다고 절규하며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지자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더 꽉 끌어안았다. 멀리서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붉고 푸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잿더미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이 강지훈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서서히 초점을 맞추어 갔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손등에 닿아있는 따스한 온기가 그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이 든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은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초췌했고 눈가는 잦은 울음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어 지훈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천하의 한빛그룹 회장이 자신의 병상 곁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 미세한 손길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녀는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지훈의 볼을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았고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그녀는 의사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지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지훈은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쉰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서연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안한 건 자신이라며 당신을 믿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오해나 의심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며칠 뒤 지훈의 상태가 안정되자 경찰청 관계자들이 병실을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의 복직을 요청했다. 최민국이 체포되면서 1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만천에 드러났고 지훈에게 씌워졌던 누명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언론은 그를 비운의 희생양에서 거대 악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추앙하며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화려한 복귀 대신 당분간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명예회복이나 승진이 아니라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가 완쾌할 때까지 곁에서 보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연 역시 바쁜 회사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퇴근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지훈의 재활 훈련을 도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걷기 연습을 하는 지훈의 손을 잡아주며 예전의 차가운 독재자가 아닌 따뜻한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은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한편 최민국에 대한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연은 증인석에 서서 최민국의 살인교사와 납치 횡령 등 모든 범죄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단호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법정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고 최민국은 변호사를 통해 발악했지만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결국 최민국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를 따르던 범죄 조직과 부패한 경찰 세력들도 줄줄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10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고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계절이 바뀌어 낙엽이 지는 늦가을 지우는 마침내 퇴원 수속을 밟게 되었다. 아직 격렬한 운동은 무리였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직접 차를 몰고 그를 데리러 왔고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차 안에서 서연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에게 건네줄 것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경찰 배지가 아닌 한빛그룹의 보안 총괄 이사 명함과 함께 그를 위한 맞춤형 사무실 열쇠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당신이 다시 위험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제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훈은 잠시 명함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생을 범죄와의 전쟁터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키는 삶을 살고 싶었다. 무엇보다 서연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 주 주말 두 사람은 서연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10년 전 비극이 시작된 그날처럼 비가 오는 날이 아닌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펼쳐진 화창한 날이었다. 서연은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아버지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범인을 잡았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속삭였다. 지훈은 정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묘비 앞에 서서 정중하게 묵념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님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대신 남겨진 따님을 목숨 바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그 바람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연은 지훈의 팔짱을 끼며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승화시킨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묘역을 내려오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저녁 메뉴를 의논하고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한때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하고 의심했던 시간들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사랑이라는 위대한 힘은 복수심을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여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